자발적 증발도 꽤 있습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2008년 4월) 말경 31살의 김환규 씨가 가족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가족들은 환규 씨의 심정이 복잡해져서 어디론가 여행을 떠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구석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지만 남편이 양육비도 보내주고 막내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몸만 떨어져 지냈지 평소와 다름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굴착기 기사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이끌었던 환규 씨. 주변에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환규 씨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가족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환규 씨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2008년 5월경부터 부모, 형제, 자녀, 친구 등 누구와도 연락이 닿으니가 없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덧없는 시간이 수년 흐르고 가족들은 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다니까. 그냥 아들 찾는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보는 내 마음이 더 아프다라니까. 오죽했으면 그 집 아버지가 아들 잃었다면서 매일 슬퍼하더니 농약을 드시고 돌아가셨다니까.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을까? 살았다면 어디서 무엇을 할까? 가족들에겐 항상 마음의 상처로 남은 환규 씨의 소식은 4년 뒤 아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김환규 씨가 실종되기 전에 같이 동업했던 사람에게 수상한 점이 발견돼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의자는 김환규 씨와 용인 일대에서 일용직 중장비 기사인 속칭 스페어 기사로 일하면서 같은 일에 종사했던 37살의 성종구 씨. 그는 2008년 2월경 환규 씨와 공사 현장에서 같이 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환규 씨의 행방에 대해서 알고 있진 않을까? 경찰은 용의자인 성 씨에게 환규 씨의 행방을 추궁했고 그는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이 굴삭기 동업할 때 싸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깔끔하게 그만뒀고요. 그 외에는 저는 환규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용의자의 진술은 사실일까? 하지만 환규 씨의 전초의 말은 달랐습니다. 전 남편이 굴삭기 사업비도 빌려주고 그 이후에 여권 판매 사업도 성종구랑 같이 했어요. 그때도 돈을 빌려준 걸로 들었고요. 그 사업비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를 주지 않았거든요. 당시 그것 때문에 이혼한 거였어요.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여권 판매 사업까지 동업했던 두 사람. 그때 사업용 다이너스티 승용차 구매의 자금을 환규 씨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성종구 씨는 정말 환규 씨의 행방을 모르는 걸까? 사실 환규한테 전화하니까 받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환규가 묵던 여관방에 가봤더니 가방이 있길래 위조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4월 28일쯤에 중국으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중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말도 못하거든요. 실제로 환규 씨는 4월 21일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해외로 출국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중국에 간 게 맞을까? 환규랑 제가 위조 중국 여권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출국 기록이 없는 여권을 중국에서 팔려고 몰래 간 거예요. 환규는 중국에서 신분 세탁하고 사업하면서 살걸요? 자신있게 말하는 성씨.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4월 28일에 환규 씨가 휴대전화번호 변경 및 신규 개설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생활 반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김환규 씨. 성종구 씨 말대로 환규 씨는 위조 여권으로 신분을 감춘 채 중국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없는 것일까? 진실은 시간이 더 지나서야 그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4년 만에 재판이 열리면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나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요. 이게 또 법리적으로 굉장히 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독특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김환규 씨 가명입니다.
이 사라지는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나요? 좀 이상한 점이 있을까요? 자발적 증발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관계가 싫어갖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죠. 살아있는데 공적인 문서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사라질 상황의 문제를 다시 상고해 봐야 돼요. 무엇인가 굉장히 많이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마무리된 게 아니죠. 사라질 상황에서 뭔가 이해관계 아니면 뭔가 그런 걸 따져봐야죠. 그런 게 일정 정도 너무 복잡해 사라졌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관계 너무 심해갖고 갑자기 도망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일단 생존 반응, 그러니까 생활 반응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금융 기록, 의료 기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없을 수 있는 거고 첫 번째 가능성은 있어도 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런 경우 있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정신을 잃어갖고 뭐 영화에 많이 나오는 드라마에 네. 그런 거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참고로 이제 스페어 기사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스페어 기사 이거예요. 네. 어떤 공사 현장에서 뭐 굴삭기든 덤프트럭이든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러해요. 네.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리기사를 소위 말하는 네.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공급해주는 인력 업체예요. 네. 그건 뭐 실제로 가능해요. 그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위조 여권 얘기가 나요. 중국에서 조선족들이 들어오는데 여권 판매 사업, 이게 고상한 말이지 그냥 이게 미리국 뭐 도와주는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2008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 조선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오죠? 말 그대로 미리국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국도 그냥 있지만 뭐 여권으로 들어왔다가 그냥 일단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네네네. 그러면 관광에 들어와서 초청을 하거나 네. 비자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들어온 사람들을 한국 여권을 위조해 갖고 신분증을 제공해 주는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불법입니다. 불법. 이거 불법 사업이죠. 예. 근데 앞에 했던 비자 네. 그러니까 초청을 해요. 산업체 인력으로. 네. 그런 다음에 뭐 비자를 연장하면서 돈 받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몇 단계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안 좋은 여권 판매 사업까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사실 위험한 일에 좀 관련이 되어 있었다. 실종자가.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성종구, 김한규 둘은 동업자예요. 네. 동업자인데 동업자 하나가 있는데 동업자 하나가 사라지면은 그 재산은 누가 갖죠? 둘 다 사라진 거랑 완전히 다른 맥락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돈이 아니라 빚이 있었다. 네. 그러면은 더 좋죠.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 경찰이 봤을 때 이상한데? 둘이 동업을 했는데 하나가 사라지고 하나는 있어? 그럼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정황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이제 4월 28일 이후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21일 날 여권은 발급을 또 받아요. 그리고 또 28일 날 또 새 핸드폰도 개통을 지가 하고요. 받은 건지 모르죠. 네. 이거는 대리로 네. 신청하거나 대리 수령할 수도 있어요. 워낙 이런 여권 판매 사업까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심할 만하네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인력 송출업을 하는 사람들은 등록이 돼 있다고 하면은 여권을 대량으로 대리 수령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종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분 세탁했고 뭐 있었다 그러는데 봐라. 김한규는 여권 만들고 위조 여권 갖겠지라고 하는데 하필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권이에요. 네. 동업자가 아무래도 좀 수사 대상으로 올라와야 되는 그건 거의 상황이고요. 뭐 100%죠. 누가 봐도. 자, 이해할 수 없었던 당시 실종된 김한규 씨의 행동, 정말 이 성종구 씨의 말이 진짜인지 수사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사 도중 성종구에게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보호 관찰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금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 경찰은 금전 관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2008년 4월 28일경인가 30일경인가 그게 용인인지 평택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황규가 성정구에게 투자한 돈 갚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툼이 있었다던 4월 28일 이후로 모든 흔적이 사라졌던 김한규 씨. 경찰은 그날 두 사람 사이에 사업자금 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 성정구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정구는 모든 것이 결백하다는 듯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2008년 4월 29일에는 여권 사업할 때 쓸 다이너스티 차량 등록을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기초공사 현장에서 작업도 안 했고요. 28일과 30일에는 일과 시간인 16시 43분, 17시 32분에 현금 입출금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초공사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잖아요. 그 말은 제가 환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성 씨 말대로 증거는 있지만 경찰은 그의 말에 의심을 더 품게 됐습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극히 짧다는 점, 그리고 굴착기 작업은 그 업무 특성상 굴착기 작업만 따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감독자가 작업 시간에 계속해서 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점을 파고드니까 사라진 김한규 씨의 휴대폰 요금 청구일이 6월 30일인데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휴대폰 청구 내역에 음성통화, 문자 메시지, 컬러 메일 등 요금이 청구됐더라고요. 그걸 두고 한규 씨가 살아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 씨 말대로 한규 씨는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확인하자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부가 서비스로 핸드폰 인증 270원이 청구됐는데 원래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900원이 청구되는 게 맞거든요. 확인해보니까 6월 한 달 동안 휴대폰을 사용해서 270원이 청구된 게 아니라 핸드폰 부가 서비스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둬서 청구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한규 씨의 또 다른 핸드폰에도 음성 통화료가 청구된 걸로 확인됐지만 청구 요금은 고작 220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한규 씨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이기에 성 씨의 해명에 의구심이 짙었지만 그렇다고 성 씨가 사라진 한규 씨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다는 물증이 되진 못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을 맴돌았고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무렵 2011년 2월 수사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입을 연 한 여성. 그녀의 제보로 인해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시점의 두 사람의 관계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게 금전 다툼, 사업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한규 성종구는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동업을 했어요. 스페어 기사 보내는 것도 하고 여권 판매도 그렇죠. 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인가 갈등이 있었어요. 김한규 성종구가 뭐 어쨌든 자기들도 뭐 저 굴삭기를 운전할 수 있으니까 하다가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어. 돈 관련된 네. 왔다 갔다. 그런데 그 다툼이 있었던 이후에 싹 사라졌어. 한 명이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ATM기, 휴대폰 요금, 뭐 부가 서비스 이런 다 이제 환상이죠, 환상.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설치한 앱에 의해서 네. 소액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기도 있지만 뭐 내가 모르는 가입을 통해서 나중에 청구되는 경우도 뭐 있어요. 무슨 콜 서비스라든지 그렇죠. 뭐. 네. 뭐 컬러 메일, 네. 뭐 콜링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사람이 생활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생활 반응은 네. 지가 전화를 했거나, 문자를 누구에게 보냈거나. 지가 네. 뭐 어디서 카드로 밥을 먹었거나, 네. 아니면 CCTV에 찍혀가 이걸 생활 반응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성 씨 같은 경우는요, 뭐 전과가 있었다, 당시 보호 관찰 기간이었다는 건 이제 집유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네. 어떤 강력 사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보호 관찰 몇 년을 부과하죠. 그래서 보호 관찰관한테 연락을 하죠. 그럼 이건 강력 사건 전과가 있었다. 강력 사건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동업자가 얘기했다는 거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좀 위협을 받고 있었다, 심적으로 이 정도 좀 상황. 압박이 될 수 있죠. 압박 압박이 정도. 분명히 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좀 이상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상황에서 제보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오는데요. 이 전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 전화를 건 사람은 성정구의 전 동거녀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선족 출신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용의자와 동거관계였습니다. 그와 이별 후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성정구에 대해 할 말이 있어서 국제전화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2008년 4월 말경인데요. 종구 씨가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별 말이 없고 표정도 어두워가지고 혼자 술을 마구 마시더니 갑자기 저보고 중국에 가서 살자고 했어요. 최 씨는 중국에 가서 할 일도 없고 당시엔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이라 중국에 가면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으니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지던 중국 이야기는 5월 2일 다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갑자기 충남 아산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거기서 모텔을 잡고 술 마시고 노래도 실컷 부르더니 또 중국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당시 성 씨는 아들을 급하게 조퇴시켜 아산으로 향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노래방에서 논 후 아들과 셋이서 모텔에 들어갔고 아들이 잠들자 중국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는 성 씨. 최 씨는 자꾸 중국 타령을 하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성 씨는 중국어를 할 줄도 모르고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중국으로 가자는 성정구의 제안. 답답한 마음에 최 씨는 왜 또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고 성정구는 어렵게 그 이유를 말했다고 했습니다. 종구 씨가 그러길 내가 사람을 죽였어. 크레인 엔진 오일을 갈던 황규가 미끄러져 4m 구덩이로 빠졌는데 내가 굴삭기로 흙을 퍼서 묻었어 라고. 공사 현장에서 김한규를 묻어 살해했다는 성정구. 최 씨가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 김한규와 스페어 사무실을 만들어 사업하려고 했고 김한규가 차도 팔고 돈을 준비해 주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겁을 먹어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종구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수배되어 있어가지고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다시 2011년 9월경 우편 조서로 이루어졌고 그때도 최 씨는 똑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성정구가 4월 26일 한규 씨의 체크카드로 490만 원을 지급하여 산 다이너스티 차량을 한 달도 안 된 5월 14일 460만 원에 다시 판매했고 원룸 보증금도 빼서 다음 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급하게 재산을 처분했던 성 씨. 또한 김한규 씨 실종 이후 동업관계였던 성 씨가 한규 씨를 전혀 찾아다니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전 동거녀의 제보와 일치하는 사실들이 확보되자 경찰은 성정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의자 성 씨가 시종일과 범행을 부인하면서 불리한 정황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때그때 다른 주장을 덧붙이고 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그런 태도를 일관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김한규 씨의 행방이었습니다. 결국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성 씨가 한규 씨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 김 씨의 시신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가 굴삭기를 이용해 묻었다고 이야기한 김 씨는 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이게 제보 전화가 동거녀에게서 걸려고 이후에 이거 수사가 되면서 서면으로도 같은 내용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김한규의 실종이 알려지고 네. 그리고 이 제보 전화는 한참 뒤에 걸려온 거죠. 네. 근데 너무 구체적이에요. 왜 죽였는가, 어떻게 죽였는가,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그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다 맞고, 네. 뭐 그렇게 되네요. 이게 5월에 그러니까 이 사람 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도 못하고 갈 이유가 없음에도 급하게 그때 문제가 됐던 4월 28일 이후로 해가지고 계속 중국행을 그렇죠. 애인에게, 왜냐 애인이 조선족이니까 중국말 할 줄 알고 같이 가자 하는 거죠, 빨리. 근데 문제는 네. 가서 그럼 뭐 먹고 사냐. 동거녀 최 씨는 네. 자기도 불법 체류로 여기 왔는데, 일하러 왔는데 다시 돌아가면 다시 어떻게 들어오냐. 네. 먹고 살 게 있냐. 그래서 거절했고,
근데 막상 이제 급하게 처분하고 갔는데 역시 먹고 살 게 없는지 한 달 만에 돌아오거든요. 돈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껏해야 몇백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거 가지고 중국에서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네. 근데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항상 그게 문제잖아요. 시신 없는 살인이라는 것이 사실 또 이게 2008년에서 2011년 넘어갈 때였고 이게 없으면은 입증이 좀 굉장히 어려웠던.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 모두가 무죄인 건 아닙니다. 네. 유죄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맥락상 대부분 판결에도 대부분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찰에 검찰은 주목한 것 같아요. 살인 이후에 직접 증거 없이 사건은 일단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는데요. 이후 진행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피고와 피해자 둘 사이에 1,200만 원 이상의 돈 거래가 있어 살인 동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또 당시 피고가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태웠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동고녀는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성종구가 피해자 김한규의 옷가지, 휴대전화, 지갑, 신분증 등을 동인교 다리 밑에서 불태운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성종구 역시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의 주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피해자의 물건이 필요 없어 치우려는 의도로 태운 겁니다. 그때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버리거나 아니면 인근 100m 거리에 있는 여관에 살던 피해자에게 가져다주면 간편하게 해결될 텐데 굳이 다리 밑까지 차를 몰고 내려가서 피해자의 옷까지만 불태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한규는 성종구와 함께 스페어 사무실 또는 위조 여권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성종구에게 2008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합계 800만 원을 송금했고 사업을 위해 스텔엑스까지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생활비를 집에 가져다 주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전처와 이혼하고 여관방에서 생활해온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성종구를 친한 선배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성공하자 성종구의 말을 믿고 4월 28일 중국에 함께 가기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돈까지 투자하며 친한 형인 그의 말을 따랐지만 피고인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제보자 최 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증거 수집 결과와 피고인 성종구가 중국 출국 준비를 서두른 행적 등을 볼 때 살인을 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종구는 동거녀의 제보로 인한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이 김한규를 살해했고 경기도 용인의 한 포도밭에 굴삭기로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찾아 시신을 찾기 시작했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도밭 인근을 모조리 파헤쳤지만 시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허탕을 쳤던 당시의 시신 발굴. 이에 대해 피의자 성종구는 경찰에 가혹행위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그 제보는 동거녀가 헤어지며 위자료 2억을 달라고 해서 제가 안 주니까 보복심에 허위 제보한 거예요. 그리고 살인을 자백한 거는 경찰의 강압과 회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저에게 욕설과 폭행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종구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가혹행위를 할 수 있을까? 국민참여재판의 9명의 배심원은 검사와 변호인, 피의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고 법정 공방이 끝나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변론 후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이튿날 새벽까지 경로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갑자기 성종구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법정에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3년이 장난입니까? 장난이냐고요?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고 이 재판은 항소심으로 넘어가며 시체 없는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태우는 것 같다. 이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제 사라져서 난 필요가 없어서 태운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동거를 했기 때문에 내면적인 거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첫 번째 그리고 그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네. 그가 한 진술이 여러 맥락과 맞느냐. 다리 밑에 태웠다. 맞다. 태웠다. 그리고 그때쯤에 송종구는 빠르게 신속하게 출국 준비를 했다. 맞다. 뭐 그리고 당시에 뭐 이 둘이 김환기와 갈등이 있었다. 그것도 네. 맞다. 네. 그러니까 이 맥락상 봤을 때 이 동거녀 최 씨의 말이 진실이고 거짓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 성 씨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한번 인정을 해서 뭐 포도밭 인근까지 지정을 해서 갔거든요. 근데 답하는데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신문을 단순히 받고 나서 거기서 파면 안 되죠.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파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 그걸 찍어놨어야 돼요. 혹시나 이 범인이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A 포도밭을 생각했는데 사실은 B 포다. 이름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B 포다밭 A 그럼 그걸 자기가 찾아가서 하도록 해야지. 내가 이렇게 왔을 땐 여기인데. 그러면 내가 묻은 건 맞는데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지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걸 경찰이 여길 찾고 저기 이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만일 의도해서 다른 곳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수살인이라는 영화로 알려져 있는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뺑뺑이 돌거든요, 경찰을. 이거는 무슨 의도일까요? 이게 아니 지금? 의도가 아니라 네. 착각했을 수 있다는 착각 정도일 그렇죠. 그럴 수 것이다. 있죠. 포도밭 인근을 네. 그리고 포도밭 인근을 모조리 파헤쳤다고 하는데 포도밭을 얼마나 파헤쳐야 됩니까? 네. 2m? 3m? 글쎄요. 포크레인에 파는 게 깊이 깊을 수도 있고 네. 기술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는 건 미련한 짓이죠. 사실. 본인이 애인에게 당시 했던 얘기는 4m 구덩이에 넣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4m를 다 파야 되잖아요. 네. 4m를 포도밭 다 판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종구의 큰 실수죠. 네. 어떤 거냐면 분명히 경찰에 가혹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경찰이 큰 소리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혹행위를 주장할 때는 변호사를 뺐어야지. 네. 그죠? 변호사 잠깐 나가 계세요라고 하거나 네. 그런 다음에 하면은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경찰도 당황하죠. 네. 근데 변호사가 퍼전이 있는데 가혹행위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네. 위자료 2억을 요구를 했는데 내가 거부를 해서 지금 저 여자가 저러는 것이다라는 성 씨의 주장이 있었는데 위자료 2억을 줄만 합니까? 근데 이제 1심 재판부가 당시 이제 어쨌든 유죄를 내리면서 했던 판단 중에 하나는 당시 생활비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 줬던 사람인데 2억이 어디 있다고 그 사람이 그 2억을 요구했겠냐 여자가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성정구가 바보라는 건 그겁니다. 네.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한 3, 4천 요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지. 뭐 합리적으로 2억이면 누가 조선족 여자한테 2억을 요구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심원들은 상식적으로 2억 요구하는 여자가 어딨어. 네가 지금씩 결혼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몇십만 원도 못 갖다 주던 사람한테.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1심은 어쨌든 13년이 나왔는데 항소심으로 넘어갔고요. 판결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직접 증거도 없는 사안에서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행적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는 일정 시점에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전 동거녀로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뿐 아니라 증인의 법정 진술 내용이나 태도, 피고인에게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경위, 피고인에게서 들은 범행 동기 등 재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실종 이후 그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불태운 점, 피고인이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던 피해자를 실종 이후 전혀 찾지 않은 점, 피고인이 증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후 증인과 함께 급히 중국으로 떠난 점 등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돼서 최종심까지 유지가 돼서 13년이 선고가 됩니다. 두 가지가 특진성이 있는 이걸 특진성이라고 해요. 네. 특별히 신빙성이 있는 상태에서의 증거 능력, 이게 특진성. 이건 특징성이죠. 즉 말하자면 이 동거녀의 상태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이걸 누가 얘기해 줘갖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리고 이거 빼고 이 김성종구의 이 여러 가지 행위 자체, 즉 옷을 태웠고
전혀 안 찾았고 네. 중국으로 갔다 다시 왔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네가 동업자 죽인 거 맞잖아. 형사 사건이라고 하는 특히 살인 사건은 대상을 어떻게 어디에서 몇 시에 이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공소 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방어권에 위배가 되는데 특정한 어떤 판례상으로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그 판례가 형성이 되는 네. 건고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형량이에요, 형량. 네. 하여튼 죽여서 묻어서 이걸 은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의도도 안 좋고 상당히 나쁜 짓인 거죠. 그런데 13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배심원이든 판사든 일종의 타협적 판결이죠. 이게 명확히 직접 증거가 없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형량을 낮추는데 일정 정도 감정적으로 이건 충분히 가능해요. 어쨌든 뭐 타협한 정도의 느낌으로 13년 정도의 형량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2011년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요. 만기 출소하면 올해네요. 2024년. 네. 네. 이 살인범도 올해 출소를 합니다. 이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친한 형이었다고요. 거의 매일 볼 정도로. 그래서 전 재산을 주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이때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양육비를 주고 가족에게 생계비를 주려고 했지만 뭐 계속 다 빼다 바쳤는데 이 형은 아무 말이 없고 그래서 따졌다가 아마 그날 이 살인이 벌어진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피해자. 못 찾겠죠. 네, 유족도 지금, 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아버님 농약 드시고 네. 아들 때문에 사망하셨어요. 그게 더 이제 좀 안타깝죠. 네. 결국은 그 죄값도 이 성종구가 받았어야죠. 네. 굉장히 안타깝고 2명이 이 일을 통해서 사망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요.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